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학생 간 전파는 등교 수업 이후 가장 우려했던 점이라 걱정이 큽니다. 잠시 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반중국 인사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홍콩 보안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홍콩 현지 전문가 연결해서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후속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역시나 전문가와 함께 달라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대전에서 국내 첫 학교 내 전파로 의심되는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과 같은 학년 전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하루 10명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각 대학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 3,500여 명이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반환해달라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기한이 지난 가운데 노사 양측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하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2.1% 감소한 8,410원을, 노동계는 16.4% 인상된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 6천만 원으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돌려받은 지 23주년이 되는 오늘 반중국 인사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홍콩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 백악관은 홍콩을 더는 중국과 다른 체제로 취급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 감염이 확인된 학생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학생들입니다. 좀 더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학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첫 사례입니다. 교내 전파가 맞는다면 등교 수업 이후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학교 방역 지침만으로는 감염을 완전히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그동안 감염 청정 지역에 속했던 광주광역시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속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동급생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내 접촉이 감염 원인이라면 첫 번째 교내 전파 사례가 됩니다. 대전시는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초등학교 확진자들과 같은 학년 학생 전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죠. 네, 검사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120여 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동구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전체와 교사들입니다. 이곳 선별진료소에는 오전부터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검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제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1명과 충남중학교 3학년 학생 1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형제로 학교와 학원 등에서 접촉이 확인된 학생 150여 명이 어제 긴급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동생과 같은 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반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같이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반이 다르지만 학교 밖 같은 합기도장을 다니는 등 자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교실 등 학교 안에서 감염됐다면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교내 전파 첫 사례가 됩니다. 대전시는 학교 내 감염으로 단정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같은 반 학생 감염자도 학교 밖에서 같은 교습소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 시간대가 달라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59곳에 대해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동구 지역 12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등교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학교별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등교를 권고했습니다. 동구 3개 지역 학원과 체육도장 등 107곳은 어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추가 감염 우려에 따라 천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를 진행하는 등 이 학교 전체 학생과 교사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협조를 받아 확진자가 나온 천동과 가호등 등에 대해 정밀 방역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만 확진자 12명이 나왔습니다. 사찰과 오피스텔을 통한 집단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광주도 이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어제만 10명 넘게 확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만 12명이 확진됐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오피스텔과 관련한 확진 환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사무실은 방문 판매 업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를 또 다른 여성이 사흘 전에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 날 광주 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갔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60대 남녀가 감염됐습니다. 또다시 이들 가운데 60대 남성을 통해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다른 감염 경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온 7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과 접촉한 4명이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다녀온 70대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광주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직업이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인데다가 교회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도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는 80여일 동안 지역사회에 감염이 없었는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에 60대 부부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는데요. 닷새 만에 확진 환자가 무려 2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모두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찰과 오피스텔을 타고 급속도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동체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이번 주에 5개조 10명이 방문 판매업체와 홍보관 110여 곳에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등 570여 곳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광주시청에서는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초에 이어 두 번째로 유관기관 합동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회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정 기자가 나가 있는 왕성교회 관련 확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33명입니다. 어젯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시 정자 3동 거주 30대 남성이 왕성교회 관련 감염자로 분류됐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은 수원시는 관내 100번째 환자인 이 남성이 관악구에 거주하는 왕성교회 교인인 30대 남성과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왕성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가 예배를 본 지난달 21일 교회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청년부 소속 31살 여성 신도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감염 경로를 직장 4곳과 학교 2곳, 학원과 호텔 등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만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4명이 나왔는데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 거주 3세 여아의 확진 판정도 왕성교회 관련 N차 감염 사례입니다. 이 3세 여아는 30대 남성인 아버지를 통해 감염됐는데 이 남성과 현대카드 사옥 같은 층에서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수도권 교회에서도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오고 있죠. 네, 경기 수원 중앙침례교회 교인과 접촉한 5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회 관련 감염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사는 5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확진된 60대 중앙침례교회 여성 신도와 신도의 남편과 접촉한 뒤 어제 감염됐습니다. 어젯밤 수원시는 중앙침례교회 교인인 60대 여성의 동선을 공개했는데 증상 발현 이래 사우나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기침 등 증상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수원시 탑동에 있는 현대 보석 불가마 사우나를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해당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수원시는 확진자들이 방문한 지난달 16일, 19일, 20일에 시설을 이용한 시민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 주 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는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까지 방역당국이 새로 파악한 확진자는 1명뿐이지만 관련 감염 경로가 11개로 집계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동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이 40%를 넘는다며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전국 대학생 3,500여 명이 재학 중인 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학이 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인데 자세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은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을 대표하는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대학부와 교육부가 사립대 학생에게는 한 사람에 100만 원씩, 국공립 대학 학생에게는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2,718억 원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단체는 이 예산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학생에 40만 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대학생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등록금의 59%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한 학교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특별장학금 44억 원을 편성해 다음 학기 등록금 8.3%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전원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지만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한 건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은 29만 원, 공학 예체능 계열은 36만 원, 수의학 계열은 39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한성대는 전교생 6,600여 명에게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재학생 100여 명에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달 안에 새 집에 전입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달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6달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6달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종전에는 무주택자는 시가 9억 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하면 됐습니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322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 6,129만 원으로 지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13% 상승한 것입니다. 네, 부산에서 지하철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보안관을 무시하며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한 남성이 도시철도 보안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듣고서는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보세요. 이 진짜 다 보세요. 우리 여러분 하는 60대 남성 A씨가 부산 도시철도 부전역에서 난동을 부린 건 지난달 27일.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는 식으로 쓰다가 보안관에게 똑바로 착용할 걸 요구받자 폭행과 욕설로 맞섰습니다. 영무실로 가는 동안에도 행패는 계속됐습니다. 너야라 영무실에 직원이고 내가 아니 그 뭐가 된다. 네가 냈니? 중요했어. 네가 뭔데 몇 석대만 와라가네. A씨의 난동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승객들이 그 피해와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분 협조해 주시니까 안에 이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해라. 경찰은 A씨를 철도 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는 이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열차를 탈 수 없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신고된 사례는 부산에서만 최근 한 달 사이 80건에 달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대형 집단 감염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착용하시어. 경찰은 대중교통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오늘부터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일제히 판매합니다. 이는 여름철을 맞아 숨쉬기 편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인기를 끌자 윌킵스 등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량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노래방과 클럽 등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 시설에 출입할 때 QR코드 출입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QR 출입증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4개의 탭 가운데 왼쪽 세 번째를 클릭하면 샵 모양의 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QR 출입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오늘부터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 수입 결정 이후 질본과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음식점 공통으로 이용되던 방역 지침이 일반 식당, 단체 식당, 뷔페 식당별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 환경인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음식점 유형은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 단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식당별로 침방울 발생과 밀폐, 밀접 환경 여부를 따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 사용, 식사 시차제 등을 보완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점 때보다 2배 이상인 10만 명의 일일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건당국자가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영업 폐쇄 명령에 술집 업주들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대표격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연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는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4만 5천여 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We are now having 40,000+ new cases a day.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And so I am very concerned. 확산 초기 때보다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며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 확산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조차 무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ou've seen of people congregating often without masks, of being in crowds and jumping over and avoiding and not paying attention to the guidelines that we very carefully put out. 애리조나주가 술집과 체육관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뉴욕주처럼 감염자가 급증하는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환자가 줄고 있는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등 주변주 7곳을 뺀 42개 주가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술집 업주들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염자 확산을 이유로 다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재선에 눈이 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도력 부재에 주들 사이는 물론 주민들 간 갈등까지 코로나19에 미국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있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가 현지 시각 30일 방문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대상주를 기존 8개 주에서 16개 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으로 추가된 주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850명입니다. 어제 신규 격리 해제자는 76명으로 현재는 955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82명이며 치명률은 2.19%입니다. 지역사회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 6명이 확진이 되어 해당 아파트 1개 동에 대해서 주민 24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륵사와 관련하여서는 접촉자 중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19명입니다. 구분으로 보시면은 광륵사에 방문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12명이 발생하였으며 금양빌딩 관련된 방문 판매 관련된 확진자가 6명, 그리고 암호화 화폐 설명에 관련해서 확진자가 1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충북 옥천군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관련하여 초등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며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확진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5명이며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1명, 그리고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이 14명으로서 카자흐스탄 8명, 이라크 3명, 필리핀 1명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 검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한 국가의 위험도, 그리고 입항 선박의 승선자의 접촉 정도, 또한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 검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역소를 기존의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교대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하도록 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설 격리 기간 중이라도 출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선원들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 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에 자가 진단 앱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을 하역하거나 산적할 시에는 선원들과 작업자 간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끔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 수입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렘데시비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할 계획입니다. 투약 대상자에 대한 선정과 환자 모니터링 등 약품에 대한 관리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시면 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에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여 약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내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으로 하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교직원들은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실에서는 교실 전에 발열 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장소에 대기하도록 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아니면 구급대원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밀폐, 밀집,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대전에 이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 암호화폐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모임들의 특징이 정보 교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고 또 빈번하게 밀접한 모임을 가지며 마스크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판매, 사업 설명회, 체험 행사들이
이 지역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설명회 체험 행사들을 통해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모임은 참석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위험한 모임에 절대 참석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가족들께서도 어르신들이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교내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업과 방역을 잘 병행해온 일선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그간에는 등교 수업과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특징이 경증이면서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또는 학원 등 학교 밖 감염이 학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에도 교내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특별히 해당 학교와 학생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지만은 교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부모님의 심정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불안해하는 마음을 먼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학생 대상 전수 검사 등 추가 확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교육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동 주민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항만 검역관리 지역이 전 세계로 확대돼서 검역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대 목적으로 하산하는 선원은 전수 진단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공급됩니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될 예정입니다. 또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교내 전파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학교 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홍콩 현지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홍콩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생각한 것만큼 시민들은 요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날이어서 국경일입니다. 매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홍콩 곳곳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일국 양제를 보존하고 안정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져 있었습니다. 네, 홍콩 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전문을 보니까 반중국 시위는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형량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 10월경부터 국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반중 시위가 최고조일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젯밤 11시에 신화통신을 통해서 홍콩 보안법 전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살펴보니까 6장 6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러, 국가 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 처벌,
당국과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안보처 설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국 세력들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결국에는 지난해 송환법을 반대했던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는 이미 마카오에서 홍콩 이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홍콩 기본법에서도 23조에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하냐, 중국에서 좀 푸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더 적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홍콩 독립을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안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시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홍콩 민주파 진영의 위축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슈아 웡이라고 아실 텐데, 자신이 비서장인 데모시스토당을 탈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슈아 웡과 함께 무산혁명 주역인 아그네스 차우, 그리고 네이선 로도 탈당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탈당을 밝힌 이후에 그 오후에 데모시스토당 자체가 해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국제사회연대를 호소했던 데모시스토당은 홍콩 보안법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뭐 체포자 블랙리스트 명단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법 제정되기 전에 어떤 행위나 아니면 활동이 있었던 걸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미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경고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홍콩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직후에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세나 무역, 투자 여러 분야에서 제공한 특혜를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일국 양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과거 대비 홍콩의 GDP가 중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들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홍콩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 예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커지면서 원래 미국에서 상장된 알리바바와 JD.com 등 중국의 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밖에 많은 중국의 IT 인터넷 기업들이 과거 선호하던 미국 대신 홍콩으로 IPO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예. 채권 부분에서도 해외에서 발행된 중국 기업들 채권의 60%가 홍콩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홍콩은 중국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 조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능이 더 커지고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도시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약화하는 것은 중국 정부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홍콩이 아시아 허브로 불려왔는데 이번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에서 그 글로벌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홍콩 탈출, 이른바 헥시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분명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사회주의에서 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탈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현지 언론을 보면은 일부 자금이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로 지금 빠져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아직 미미하고 본격적으로 이탈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아직 방만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 10년 내 최고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지금 베이스를 두고 있는 외국 금융 기업들 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얘기를 하는 게 홍콩 외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옮기는 것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거의 대부분이 홍콩에 있는 이유가 중국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홍콩에 있는데 홍콩을 떠났을 때 중국 비즈니스를 그러면은 전부 다 접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시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 사안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죠? 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정 간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주권 국가들에서 보안법이 제정이 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데 왜 홍콩이 왜 홍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냐? 그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그런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는 그쳤는데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고요? 네, 오늘 서울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심해지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낮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영월이 31도, 춘천 30도,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모두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예상되니까요.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더위 속의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서울과 경기 동부에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영서와 충청 이남 내륙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의 요란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인 일요일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남부지방에만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이 여의치 않아진 데다가 중국 내에서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분기에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135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줄어들었고 전년 동기 대비는 96%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말 북한이 북중 국경을 통제하면서 탈북 사례 자체도 급감한 데다 국내로 들어오려면 통상 중국에서 또 다른 제3국을 거치는데 코로나19로 중국 내 이동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 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정치적 박해를 피해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강을 건너는데 이 마지막 선택조차 막혀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고난행군 시절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 상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급은 아예 중단된 상태였고 겨우 그 시장이나 장마당이나 밀수를 통해서 그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고,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그 상인들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는 거니까.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나 산모를 위한 영양 사업을 위해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올해 북한에 $10,000,000, 120여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남북 관계 경색 국면으로 이마저도 보류된 상황. 북한이 정면 돌파를 강조하며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만성적 경제난에 사각지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50명대로 늘었습니다. 최근 연일 50명 안팎으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종교시설, 목욕탕,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거쳤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QR코드가 의무화됩니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노래방, 클럽, 유흥주점을 포함해서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등 12개 시설이 적용 대상입니다. QR코드를 찍지 않는 이용자는 출입할 수 없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유명 해수욕장 대부분이 개장했죠.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역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경포대나 정동진 등 강릉 일대 해수욕장은 입장 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손목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샤워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인천 해수욕장은 파라솔이나 텐트의 수량과 설치 장소를 제한했고 현장에서 신청한 사람만 2m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주변 7곳에는 소독기가 설치되고 제주도는 해수욕장 방문 일지를 쓰도록 했고 샤워실은 한 칸씩 간격을 두고 사용토록 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침방울 차단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죠. 오늘부터는 모든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인 만큼 1인당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오늘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정오 기준으로 집단 감염 사례별 집계가 나왔죠. 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2명이 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새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9명입니다. 경기 의정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가구 주민 6명이 확진돼 해당 아파트 한개동 주민 244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광력사와 관련해 접촉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9명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신규 확진자는 50명대를 기록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입니다. 이 중 지역 감염이 36명이고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27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16명, 서울 9명, 인천 2명입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어제 12명이나 추가됐는데 사찰과 병원 등 지역 내 확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온 대전에서는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대구와 충남, 전남에서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는 검역당국에서 확인된 환자가 5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 중증 환자에게 공급된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 무상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합의문까지 만들고도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대에 부딪혀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최종 결렬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서명식이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합의문 서명식에 온 노사정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테이블에는 서명만 남겨놓은 합의문이 놓였지만 약속된 시간에도 한 자리 주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대에 부딪혀 참석하지 못하면서 서명식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취소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에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오늘 합의식은 서명식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고, 합의안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경영계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협력한다는 노동계 약속이 담겼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최종 결렬은 아니라며 지혜를 모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서명식에 다시 나와주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서명식만 다시 열리면 된다는 거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 시한부 참석을 선언했던 한국노총도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합의했는데 합의했으면 합의 당사자가 나타나야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정부는 양대 노총이 모두 참석한 22년 만에 노사정 합의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합의안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유럽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리나라 등 14개 나라에 대해서 오늘부터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영국과 호주에서는 일부 지역에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비롯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관광지의 식당과 상가 대부분이 한산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연합 EU가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역의 14개국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중순 입국이 금지된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중국의 경우 유럽 시민들의 중국 입국이 이뤄지면 EU 입국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미국은 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È molto importante, diciamo perché sono un paese che ha molti abitanti, comunque il turista è un numero elevato, cioè che viene comunque a Roma, è sempre venuto. Se quelli non vengono, giustamente diminuisce ogni cosa, ecco. 일부 EU 회원국은 이미 일부 여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상태로 입국 시 격리 조치 등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자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이런 해외 관광객 유치 조치와는 달리 영국은 중부도시 레스터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자 지역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에서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봉쇄 조치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문을 닫고 식료품점과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 영업장은 휴업에 들어갑니다. Devastated, a little frustrated because we were preparing ourselves from the 15th of June onwards to go back to some form of normality. 남반구의 호주도 영국처럼 비슷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멜버른의 경우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4주간의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EU 국가들은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유럽 대륙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타이완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해온 입국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세 나라를 대상으로 경제인 등을 우선해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세 나라와 입국에 따른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할 계획인데 각국에서 출국할 때는 물론 일본에 입국할 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는 인도의 한 결혼식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1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인도 북부 바하르주의 파트나에서 결혼식이 열린 뒤 이틀 뒤 감염이 의심되던 신랑이 고열로 숨졌고 하객과 주민 등 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랑은 결혼식 당일에도 고열을 호소하며 예식 연기를 호소했지만 가족들이 강행했고 신랑이 숨진 뒤에는 코로나19 검사 없이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EU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이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지난달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군요. 네, 오늘 오후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EU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 회담에서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 전에 북미 간의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했고요. 특히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EU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이 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고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 지난달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이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실이 긴밀히 소통했고 이 소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언급은 이달 초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청와대는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북미 대화의 실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방한 여부 자체가 아직 외교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비건 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이 미 대선 전에 북미 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보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은 연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북 특별대표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었는데 오늘은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전 70주년을 기념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angible progress has been slow, but the door to dialogue and progress remains open. We are committed to engagement and to achieving the goals set forth at the Singapore summit.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대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체제하에서 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바란다며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avoid provocations, abide by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sustained and substantive negotiations. 전날 대북 특별대표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복귀를 강조하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미 국무부는 이 시점에는 어떤 일정도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느 당 소속입니까?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이 통합당을 뺀 나머지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노동계, 그리고 이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 등 학계도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이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사회를 얼룩지게 하고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출신이죠.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수사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삼성 옹호 논란 이어지고 있죠. 네, 그제 YTN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말했습니다.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데 재판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 상무 출신인 양 의원이 삼성을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을 규탄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가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 임원이 양 의원에게 로비를 했고 양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직 상사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고 비판하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에 대해 양 의원이 SNS에 자신이 두둔한 것은 이 부회장이 아니라 기술자들이라며 사과를 요청하고 이 교수는 이 부회장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속아 웃을 일이라고 맞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차 추경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레 통과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때문에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추경안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사전 심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심사 과정만 이 최종 심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이 3차 추경안을 큰 틀을 살폈다면 오늘은 예산 소위에서 세부 심사를 이어갑니다. 조금 전부터 시작됐는데 오늘은 감액할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는 법사위와 국방위가 각각 4천만 원과 9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요.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와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감액하기로 한 부분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또 어떤 부분을 늘릴지 이 증액 심사를 이어가고 총액을 조정한 뒤에 자료 정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일까지 이런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모레 본회의를 열고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홍콩 반환 23주년인 오늘 홍콩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야권에선 반환 23년 만에 정치적 자유가 사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그동안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조슈아 왕은 체포 대상 1호로 꼽히고 54명의 블랙리스트까지 돌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습니다. 홍콩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주재원, 교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중 시위 참여는 물론이고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거나 위구르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도 국가 분열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방 27개국은 유엔에서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이 현지 시간 6월 30일 밤 11시부터 홍콩 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중국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했고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넣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비밀에 붙여오다 홍콩 반환 23주년을 1시간 앞두고 법 시행에 들어가며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 도입된 마카오 보안법의 최고 형량인 30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또 경미한 범죄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송환법에 반대했던 시위대가 이제 홍콩 독립과 해방을 외치는 상황에서 이런 반중국 시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헌법격인 기본법과 충돌할 경우에도 홍콩 보안법이 우선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해 안보 전략과 정책을 지도 감독하고 안보 기능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법 시행을 환영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We could think of no valid reason why China alone should be inhibited from enacti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to protect every corner of its territory and all of its nationals. 같은 자리에서 서방 27개국은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일본은 이 법이 일국가 이체제를 훼손하고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홍콩은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특혜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와 첨단 기술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홍콩 보안법 철회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관세 특혜를 포함한 홍콩의 경제적 특별 지위를 전면 박탈할 경우 글로벌 자본과 인력이 홍콩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핵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벌써 싱가포르와 일본이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지위를 노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 양상, 김원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국과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 양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중싱통신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와 중싱통신 모두 중국 공산당, 중국의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전쟁에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홍콩 보안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미국과 중국 갈등은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거리를 해드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규제가 또 묶어버리니까 이 지역 사람들 많이 보고 싶은 편이죠. 22번째 대책을 냈죠. 네 번째 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요. 24번째가 이제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이것은 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가운데서 만들어낸 수준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주택 매매와 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6.17 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여가 지난 지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앞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약정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요구를 받게 될 테고요. 이후에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시행일 이전 6월 30일까지 이미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치르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외 규정은 없는 겁니까? 네, 그 외에 예외 규정은 지금 따로 마련돼 있는 것은 뭐 발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게 실수요자들이 당장 전입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규정 안에서 어느 정도 예외 조항들은 금융 가이드라인 안에서 일부 수용이 될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해서는 아무래도 당장 대출 규정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뭐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네, 일단 실제 전입을 할 수요자에게 대출을 하겠다라는 기본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테면 뭐 전세를 끼고 일단 집을 샀다가 나중에 자금을 더 마련해서 내 집으로 직접 쓰려고 했다라던가 이런 실제 거주 목적을 향후에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출을 받았을 때 무조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미리 집을 사거나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제 불만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해지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소리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집을 팔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주택을 팔고. 그럴 경우에 전세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전세를 낀 투자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민간 전세주택을 공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전부 규제할 경우에 민간 전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만 어쨌든 정부의 취지는 일단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서 내 집 마련에 좀 더 우위의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취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다만 1주택자들이 또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하고 입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상으로 종전보다는 대폭 줄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내 또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내 조금 여유가 있던 거에 비해서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혹시 시일을 맞추지 못해서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닌가 불안해하는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위 유도리 있게 좀 적용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내용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법인 사업자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새로 사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법인 이런 사업자들이 주택담보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주택을 사는 것이 거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만 주요 LTV나 DTI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됐었고 이 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규제 없이 열려 있었다가 지난 12.16 대책 때
법인 투자자들 이런 사업자 대출도 일반 개인들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동일 규제를 받는 걸로 적용이 돼서 규제 지역별 LTV 20 내시 50 뭐 이런 규정들을 다 동일하게 바뀌고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면 차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대출이든 사업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다시 집을 사는 행위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법인의 형태로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3억이 넘는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25개구 전역이 현재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3억 이하의 집을 찾아보기는 힘든 상태인 거고 결국은 갭 투자를 막겠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3억 넘는 집을 갖고 있는 분에게 전세 대출 보증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쓰고 있다가 3억 이상 되는 집을 사게 되면 바로 이제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전세 대출 같은 것을 우회적으로 집 투자하는 데 쓰지 말라라는 원칙적인 가이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전세 대출을 좀 잘못 이용해서 네. 추가적인 다주택 구매 이용하시는 분들을 차단하는 효과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세를 낀 투자를 이용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실수요 개념의 참여자들한테는 상당히 소위 이제 주거 사다리까지 차단이 됐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 이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이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집 사기가 어려워지고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굉장히 좀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대치동이나 목동에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서울에 내 집은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좀 여유 자금을 보태서 서울의 다른 지역에 집을 사는 게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말씀하신 그런 자녀 교육이라든가 직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든가 이런 예외의 조항에 따라서는 전세 대출 보증이 나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네. 서울 시내 같은 이런 근거리에서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서울 내에서의 나중에 입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고 이런 것들로 이용하시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 대출을 쓰지 않아도 되는 현금 이제 동원력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칫하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네.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달 말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분양가의 상한제, 토지 가격과 표준 건축비를 더해서 적정하게 정해진 상한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규제를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겠다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파트 공급량이 좀 제한적이라던가 지금처럼 청약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 이제 투자 공급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로또 청약 같은 부작용으로 번지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넉넉한 상황에서 저렴한 상한제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면 가격을 진정시키는데 당장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약 시장만 과열되고 일부 당첨이 된 이제 아파트에는 현재 시장 시세와 비교해서 높은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과열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3일부터 강남과 송파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신도시 조성할 때 토지 수용하는 그런 제도인데 뭐 지나친 것 아니냐, 위헌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주거용지도 아주 초소형 면적까지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그 해당 강남 4개 동에는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법무 쪽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기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허가 면적에 비해서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허가 필요 면적이 10% 정도로 기본 수치보다 굉장히 축소된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거의 모든 면적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 주택이 필요해서 구매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재산권 침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상품성이 높은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너무 차단하는 제도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해당 지역이 워낙 대규모 개발 호재 때문에 최근 이제 투자 수요도 몰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해당 허가 요건으로만 실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허가받지 않은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을 물고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에 나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6.17 대책이 나오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17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7월 중순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이 규제 확장된 지역들에 있어서의 전세대출 규제라던가 주담대 전입요건 같은 것들이 실제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 좀 더 본격화될 거다라는 판단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종전 대책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규제 지역 확대나 아니면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 발동을 했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조금 진정되는 효과 또 대책을 분석하고 이후의 상황을 좀 보고 진행을 하려는 관망세 같은 것들이 일단 일시에 나타났었고 그게 뭐 적은 기간이긴 하지만 시장에 또 안정 효과를 가져오긴 했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에는 대책 발표 직후에도 그런 이제 관망 흐름이나 진정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우려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주요 시행되는 규제 내용들이 속속 뭐 연말에 되는 것도 있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계속 쌓여갈 수는 있겠지만 즉시 효과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종전 대책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나 또 저금리 유동성 기반의 이런 투자 심리 들끓고 있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서울 집값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집값이란 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내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 어떻게 되는 건지 집값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아파트 주택 공급이 국토부의 분석처럼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요자들 특히 이제 좀 투자 수요 포함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새 아파트 공급량이 내년 후년 조금 줄어드는 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종전보다 줄어드는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 최근에 또 매물 잠김 때문에 전세 물건의 변동성도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세 불안 또 매매 가격의 추가 상승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시장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측면들이 추가 대책을 계속 발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보완책, 이를테면 공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시 조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24시간 깨어있는 기업, 원칙과 신용의 기업, 스판덱스 기술의 신화 아라크라와 차세대 폴리에스터까지 섬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SMTK 케미칼. 제 이름은 노예단입니다. 제 귀에는 삐삐가 있어요. 우리는 인공화학 수술로 만나게 됐죠. 삐삐는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도 더 잘 들으려면
꾸준히 연습해야 한대요. 진이야. 네? 말하기 연습 시작해줘. 더 잘 듣고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AI 기술로 돕습니다. 마음을 담다. 올해 2분기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이 여의치 않아진 데다가 중국 내에서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분기에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135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줄어들었고 전년 동기 대비는 96%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말 북한이 북중 국경을 통제하면서 탈북 사례 자체도 급감한 데다 국내로 들어오려면 통상 중국에서 또 다른 제3국을 거치는데 코로나19로 중국 내 이동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 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정치적 박해를 피해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강을 건너는데 이 마지막 선택조차 막혀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고난행군 시절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 상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급은 아예 중단된 상태였고 겨우 그 시장이나 장마당이나 밀수를 통해서 그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고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그 상인들이나 장사를 해서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어렵게 되는 거니까.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나 산모를 위한 영양 사업을 위해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올해 북한에 $1,000만, 120여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남북 관계 경색 국면으로 이마저도 보류된 상황. 북한이 정면 돌파를 강조하며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만성적 경제난에 사각지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달 우리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면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감소 폭이 줄었고 중국 수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서 우리 수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은 39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면서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보다는 개선됐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을 따지면 감소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지난 4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뒤 다시 두 달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계속 부진하던 자동차, 석유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감소세가 나란히 5월보다 개선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대 교육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규모는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지난달 30% 이상 감소율을 보였던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수출도 마이너스 10%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입니다. 투자와 생산과 연관 있는 자본재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점도 수출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설비 투자는 양호하다는 증거입니다. 향후 세계 경기가 이제 회복을 했을 때 우리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고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 아직 상황을 낙관하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인상한 시급 10,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시급 8,410원을 제시하고 협의했지만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 유명 제약사가 전문 의약품을 위생관리가 엉망인 천막에 며칠씩 보관해 놓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습도와 온도 조절 장치도 없어서 의약품 관리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큰데 무더위에 자칫 변질된 의약품이 유통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제약사의 의약품 보관 창고. 바로 앞에 천막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생리식염주사액 등 전문 의약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 구석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바닥엔 하얀색 새똥이 가득합니다. 얼핏 봐도 관리가 엉망입니다. 새들이 살고 차도 들어가서 주차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의약품 보관과 유통을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규칙에 따라 더러운 곳에서 분리해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실온 보관이 원칙인데 통상 실온은 1도에서 30도를 의미합니다. 천막 안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전국 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설비가 없는 곳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40도가 올라갔고 또 천막에다 대고서 했을 땐 44도인가 3박 4일 정도 여기에 있었다고 봐야죠. 제약사 위탁을 받아 창고를 관리하는 물류업체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실수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은 창고를 놔두고 굳이 천막에 의약품을 둔 이유는 뭘까? 업체 측은 택배기사들이 손쉽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당일 출하 의약품에 한해 천막 안으로 옮겨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관하는 창고, 출하자고 파는 창고 안에 분리해야 되고 새벽에는 가져가야 되고 어떤 시각에 봤을 때는 조건이 좀 일탈되는 그런 데 보관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천막에 의약품을 옮겨놓은 건 출하 과정에 해당해 식약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관의 관점과 아니면 출하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식약처는 보관 기준을 어긴 곳에서 의약품을 오랜 시간 놔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40도가 넘는 곳에 의약품을 놔두면 변질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다 어느 단계에서나 유통에서는 보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 안전규칙을 어기면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최소 1개월 판매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배우 이순재 씨의 소속사가 최근에 불거진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모든 법률적 책임과 도의적 비난을 받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순재 씨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모든 일이 소속사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좀 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그러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매니저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다며 부당 해고와 과장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콕 짚어 알려주는 날씨 콕콕입니다. 7월에 접어들었지만 한여름답지 않게 날씨가 선선합니다.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5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까지 높아지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껑충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 밤 사이엔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지만 일부에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맑고 후덥지근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에는 남부 지역에 장맛비가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더 뉴스 중간 헤드라인에서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